미국 경제에 있어서 금리가 떨어지는 시점을 7월 아니면 9월로들 다들 보고 있는데 대선에 앞서서 한 번은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이 디스인플레이션 상황 견조하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 미 연준이 금리를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은 억지가 될 수가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대목 하나는 네,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경제 단판에서 이번 주는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 그리고 세계 경제 상황, 그다음에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24년은 벌써 1분기가 지나고 이제 2분기가 아마 한 달 정도 조금 더 남은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정학적 요인과 대중영합주의적 정치적인 어떤 배경이 이 경제적인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에서 미치는 영향이 아직도 지연내관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어떤 대립, 또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잠깐 어떤 대결 국면이 있었습니다만 미국이나 기타 주변국들의 중재로 인해서 조금은 소강 상태에 접어든 듯 보이는 모습입니다만은 이런 지정학적 불안 요인이 경제 회복이라고 하는 또 다른 과제, 두 마리 토끼라고 표현하실 수도 있겠죠. 이런 과정 속에서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미국 경제를 들여다보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라든지 또는 근원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는 조금 하향 조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근원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3.6% 전년 동월 대비겠죠. 나오고 있고 전월 대비로는 한 0.3% 정도 이렇게 지난달에 비해서 0.1%포인트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3.5에서 3.4로 하락했다라고 하지만 0.1%포인트 하락한 걸 과연 하락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의 정치적 상황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국가들의 어떤 정치적 상황이 이 대중영합주의적인 면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이 조금 세계의 지정학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이런 불안 요인이 결국은 경제 정책이라든지 미래 경제 성장 또는 산업 구조의 재편, 에너지 기후 환경의 변화 등과 맞물려서 불확실성의 시대로 그렇게 빠져들고 있지 않나 하는 좀 우려가 상당히 깊은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를 먼저 요약을 해드리면 미국 경제는 견조하다, 성장은 견조하다. 다만 휘발유 가격이 아직까지는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자동차 판매라든지 중고차 판매 같은 지수를 놓고 보면 가격이 안정되고 있고 월 임대료 상당히 미국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부분이죠. 월 임대료 부분도 아직까지 고금리로 인해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노동시장, 잡마켓에서의 견조세가 비록 실업수당인 청구 건수가 조금 감소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견조한 그런 상태라서 노동시장이 안정적이다라는 말은 소득이 안정적이다라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2020년부터 팬데믹 이후에 미 정부, 재무부와 중앙은행, 미 연준이 이 돈을 푼 그 액수가 아직까지 가계와 기업들 쪽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더한다면 미국 경제의 소비자 물가가 급격히 하락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지만 안정돼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 연준의 보먼 이사라든지 또 뉴욕의 윌리엄스 총재라든지 이런 분들의 견해는 금리를 당장 낮추기는 조금 성급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 경제에 있어서 금리가 떨어지는 시점을 7월 아니면 9월로들 다들 보고 있는데 이 7월과 9월 중에서 7월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6월 달에 못하면 7월 달에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대선에 앞서서 한 번은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이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이
이 견조하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 미 연준이 금리를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은 억지가 될 수가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대목 하나는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봤자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IRA 법안이라든지 칩스 법안이라든지 기타 기후 환경과 관련된 수많은 보조금들을 지금 미국 기업들과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은 재정적으로는 확대 정책을 쓰고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금리를 올려서 통화를 은행으로 빨아당긴다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상 완벽한 개념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유동성이 시장에 계속 풀려 있음으로 해서 이 소비자 물가가 급격히 하락하기에는 힘들다. 다만 지금 미국은 연착륙 내지는 착륙하지 않는 노랜딩이라고 부르기도 하시는데 착륙하지 않은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뭐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미 연준에서 아마 이제 이런 소비자 물가 상황을 놓고 볼 때 상당히 좀 조심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올려야지만 되지만 올린다고 하는 것은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 자체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현재의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이 이 재정적인 정책과 맞물려서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것을 이거는 쏙냅니다. 건네가 아니고 드러내는 점이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소비자 물가가 안정됐다라고 해서 미국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인한 금리 인하 압력이 커졌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재정정책으로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시중은 여전히 디스인플레이션의 어떤 과정이 느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금리 이야기를 하지만 금리 이야기 이면에 숨어 있는 재정의 팽창 문제를 가만히 한번 더 들여다본다면 미 연준이 올해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한 번, 많으면 두 번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한 번 정도가 적절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이렇게 올리지 않으면 내리지 않는다는 말은 한 번 정도 내린다 내지는 두 번 정도 내린다는 말은 미국 달러화가 강세로 간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럼 미국 달러화가 강세로 간다는 의미는 지금과 같이 우리나라 환율이라든지 중국 위안화나 일본 엔화의 환율이 이 150엔 엔화 같은 경우엔 160엔까지도 가능하다는 의미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 위안화도 7.5위엔 주변에서 오락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다.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도 아마 1,300원 중반 이후에서 급격히 내려가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환율의 절하가 일본 엔화나 중국 위안화의 절하보다도 더 낮게 이루어진다면 수출 가격 경쟁력에서는 상당히 그 위험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환율을 1,400원대로 갑자기 확 떨어뜨려 버리면 우리나라니까 평가 절하를 시켜버리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 경제의 소비자 물가, 수입 물가에도 악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현재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금리 정책과 환율에 대한 느낌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이제 유럽이라든지 호주나 다른 국가들에게 어떤 금리 정책을 가져갈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유럽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는 적어도 금리를 한번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는 것 같고 영국도 여기에 동조하는 듯 하다가 최근에 이제 약간 좀 말을 빼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국도 조금 들여다봐야 된다. 소비자 물가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국이 소비자 물가를 보는 것과 미국이 소비자 물가를 보는 것은 다르다. 왜? 영국은 금리를 올리면 돈이 은행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 정부가 돈을 풀지를 않으니까 들어올 수가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올리거나 내려도 돈을 푸는 효과를 같이 지금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 그러면 보조금을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연준의 총재들이 이 점을 놓고 아마 금리를 내리는 데 대해서 조금 매파적 발언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금리 인하 시기가 만약에 7월 달에 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달에 온다 그러면 금리를 인하를 했으니까 미국의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이니까 달러와 약세의 방향으로 간다는 의미겠죠. 그러면 환율이 조금 지금보다는 둔화될 수 있는 1300원 60원대에서 1330원대 초반대로 좀 하락할 수가 있지만, 우리 경제만 이렇게 하락을 해서는, 그러니까 절상이 되는 거죠. 하락해서는 좀 어렵다. 왜? 이 중국과 일본의 위안화, 엔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이들 국가의 환율 변화에도 우리는 민감하게 좀 들여다봐야 되고 예의주시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게 이루어지고 있고, 더군다나 장바구니 물가를 이야기할 때에 김값도 그렇고 과일 가격도 그렇고 상당히 고가격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 지속이 되는 데다가, 만약에 수입 물가까지 환율이 오른 상태가 유지가 돼서 수입 물가까지 오른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하반기 경제 운용에 있어서 금리 정책을 급격히 떨어뜨리기에는 어려울 수가 있다. 소비자 물가가 안정이 돼야지만,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2%가 물가 목표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시장에서 이것이 안정이 안 되고 인위적으로 안정을 시키려고 그러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한국전력의 전력값 인상 문제가 남아 있고요. 아직 우리가 이야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PF 대출 문제가 지금은 어느 정도 수면 밑으로 갈아 있는 것 같지만 이 문제가 여전히 지연내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도 지금 용산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옛날 KT 용산 지점 옆에 있던 부지에 공사가 올라가다가 공사 대금을 지급 못해서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프랜카드를 붙인 것을 봤거든요. 그만큼 현재 부동산 시장의 자금의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을 할 때 우리나라 경제에서 금리를 올리기란 힘들 것이다. 그러면 금리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 금리 떨어뜨리는 신호는 미 연준의 신호에 달려 있다. 그리고 또 미 연준이 금리를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곧바로 금리를 떨어뜨리면 어떤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경제는 독립된 경제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금리를 떨어뜨린다고 해서 바로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한국 경제의 어떤 안정성, 미래의 그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측면에서의 금리 정책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점에서 하반기 대한민국 경제의 운용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미국 금리와 연동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 제가 중국 경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중국 경제는 중국을 많이 이렇게 왕래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제가 간접적으로 들어보면 경기 회복이라는 게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듯해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또 최근에는 미국 국채를 1분기에 533억 달러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내부의 어떤 자금 유동성 마련을 위해서 노력 중에 있는데, 이런 점들은 부동산 경기가 중국 경제 내수를 떠받쳐온 그런, 다시 말해서 GDP, 국내 경제가 국내 경제의 GDP를 어느 정도 떠받쳐오는 역할을 했는데, 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수출 의존도 60%, 내수 경기 40% 중에서 적어도 20에서 30% 정도의 내수 경기는 침하 현상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 이거를 중국 경제가 다시 복원시키는 데는 상당한 애로점이 있을 것 같다. 왜냐, 향후에 미 대선이 있겠지만 바이든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중국에 대한 어떤 견제 관세 정책을 놓고 보면 최근에 25%에서 일정 부분 자동차라 전기자동차라 이런 부분은 100%까지도 과세를 할 의향이 있는 것이고, 또 태양열 관련된 여러 가지 셀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산 제품에 대한 제재를 할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미 뉴스에서는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견제로 인해서 경쟁 관계로 인해서 중국 경제의 둔화, 이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한국 경제의 하반기 운용에 있어서 우리의 수출 부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근데 중국 입장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자동차를 생산을 많이 해놨거든요. 어느 정도 생산을 해놨냐 그러면 공장 주변에 울타리까지 다 뺑 돌아가도록 전기자동차에 재고가 쌓여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중국이 생산을 하는 내연기관이 되었던 전기자동차가 되었던 뭐 드론이 되었던 세탁기가 되었건 스마트폰이 되었건 이들이 생산하는 과잉 생산 체제를 잘못 용인을 하다가는 아마 글로벌 경제 거래 관계에 있어서의 가격 문제라든지 가격 시스템이라든지 이 공급 사슬에 있어서의 상당한 교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아마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어쨌든 이번에 헤지모니를 잡아서 이 중국의 과잉 생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고착화된 모습을 조금은 조절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라는 점과 기술적인 어떤 그 측면,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향후에 미국과 중국이 맞닥뜨려야 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중국을 견제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점에서 중국이 향후에 미국의 수출을 더 증가시켜서 지금보다는 나은 경제 여건을 가져가기는 힘들지 않겠는가. 그러면 우리 한국 경제는 지금 미국 경제라고 하는 금리 정책을 가져가고 있는 측면에서 환율이 변동되고 있는 불안정성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중국이라고 하는 우리 이웃 국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미국으로의 수출에서 파장되는 우리의 중간재의 수출 또는 이 중국산 제품의 유입에 대한 미국의 제재 조치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한국 경제의 하반기 경제 운용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이 깊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어떤 그 PF 대출 문제라든지 또 소비자 물가, 앞에서 제가 한국 전력도 전력 가격을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숨어있는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점들이 어떻게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될 것인가를 놓고 보면 아마 2분기가 지나는 시점에 6월이 지나는 시점에 한국 경제의 운영에 있어서의 본격적인 걸림돌이 무엇인지 이 방지턱이 무엇인지가 아마 나타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미국도 다녀온 바로는 아직까지 미국 국민들은 대선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6월 달이 지나고 7, 8월 달이 되면 각 정당이 당 대권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이슈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뭐 바이든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나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고요. 그 다음에 바이드노믹스라고 불리는 바이든 경제정책에 대한 미국 시민들의 어떤 반응이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고 하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정적인 평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긍정으로 바뀔 여지도 있다. 왜냐하면 S&P가 5천을 넘어가고 있고 다우지수도 4만을 돌파해서 5만을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된다면 아마 미국의 경제적인 상황이 징후같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바이드노믹스의 재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낙관적인 기대를 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점, 또 미국 경제가 우리나라의 경제에 줄 수 있는 영향, 중국 경제에 대한 우리나라 경제 파급 효과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경제 담판을 하면서 제가 정치적인 발언은 자주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경제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정치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어떤 정치하는 분들은 뭐 25만 원을 주자 뭐 이런 정부에서 돈을 뿌리는 이런 정책에 대한 내용을 제가 대중영합주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근데 우리가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라든지 아르헨티나라든지 브라질, 페루, 아르헨티나만 하더라도 1950, 60년대 세계 3위 경제 대국이었거든요. 이들 국가들이 어떻게 해서 현재와 같은 위치에 있게 됐는가를 한번 고민한다면,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 시대 정신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죠. 그 시대의 변화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다면 그 국가의 생명력은 그렇게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시대 정신, 우리의 시대 변화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이야기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2024년과 2025년이 지나고 나면 2026년부터는
다우지수가 1990년 퍼스널 컴퓨터와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보였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이 주도하는 소위 말하면 요즘 말하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죠. 서부 영화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주도하는 새로운 어떤 시대가 열리지 않겠는가. 그 시대의 핵심은 AI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도 있고 도대체 AI가 뭔지 모르지만 미국과 유럽 선진국에서 AI 그러니까 우리도 AI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고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놓고 봐도 어떤 기업이 AI에 어떤 기본적인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기에 주가가 저렇게 변동을 보이는지에 대한 이해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가 이번 경제단판 시간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시대 변화나 시대 정신은 미래의 새로운 기술을 향해서 가고 있다. 만약에 그것이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에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전체 들은 이야기는 2016년도에 딥마인드라고 하는 알파고 바둑을 두는 과정에서 들었지만 미국은 이미 1950년대, 60년대를 거쳐서 저 자신도 1990년대 초중반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미국에서 수업을 들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미국의 기술적인 리더십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이라든지 또는 알트코인, NFT, 메타버스 이런 기술적인 내용들이 미래에 어떻게 구현이 될 것이고 연동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술적인 연구, 공부도 우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제가 이제 하반기 경제 운영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한국 경제에 대한 어떤 시대의 변화, 정신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혼자 하는 이야기라서 상대가 있거나 또는 많은 패널들이 계시면 대화하는 와중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가 듣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분들의 생각에 의미를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가 있는데 저 혼자 이렇게 신체 여러분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드릴 수 있는 말의 어떤 그 깊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도 조금은 조심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제약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최근에 겪은 몇 가지 개인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경제단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제가 여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동부 이천동에 아마 이 방송을 또 보실는지 모르겠는데 떡집을 갔는데 한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으로 돼 보이시는 사장님이 저를 보고 유튜브에서 나오는 분하고 많이 닮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하는 유튜브 하는 방송은 경제단판, 그 다음에 다른 채널, 방송 채널 두 군데 사는데 그 정도로 이 방송이라고 하는 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특히 시장에서 떡을 파는 아주머니께서 그 방송을 보시고 그 사람하고 너무 많이 닮았다 그러길래 제가 웃으면서 제가 카드에 적혀 있는 제 이름을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는 그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길거리를 다니다가 뜻하지 않는 곳에서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제가 그런 인기에 영합하거나 그런 의미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책임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반 언론에서 듣지 못하는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속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금리 올리냐 내리냐 자꾸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데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는 당분간 어렵다. 왜? 재정정책을 계속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금리 올려서 돈을 줄여야 된다라고 해놓고는 IRA 법안, 칩스 법안에서 배터리 공장 세우는 기업들에게 보조금, 반도체 공장 세우는 기업들에게 보조금, 돈을 자꾸 쓰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금리를 갖다가 올리는 의미는 물가를 낮춘다는 의미는 돈을 줄인다는 의미인데, 유동성을 줄인다는 의미인데, 이 줄이지를 않고 한쪽에서는 돈을 풀고 한쪽에서는 줄이니까 이게 속도가 빠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속내를 잘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경제는 각자 도생에 가장 원칙적으로 지금 임하고 있는 경제다. 그래서 이 미국 경제의 어떤 정책을 보고 우리가 따라서 어떤 정책을 펴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정책의 기본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소비자 물가가 2%가 목표치지만 2.5가 되어도 우리는 금리를 내려야 된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 PF 대출이 너무 심각하고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어떤 부채 문제가 심각하고 가계부채 문제가 2,000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담을 빨리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금리 정책을 독자적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나름대로의 독립적인 정책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방송과 함께 우리가 조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져야 될 어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정책, 유럽 정책, 중국 경제, 일본 경제를 참고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읽을 수가 있으면 우리나라 경제는 예측 가능하고 신뢰 가능하고 믿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보면 전혀 그런 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경제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목표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보고요. 국회가 이제 21대가 지나서 22대로 가고 있지만 라인 사태라든지 이런 사태에 국회가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서민들, 말로는 민생 그러지만 서민 경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국회의원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지에 대한 그 신뢰성을 갖기가 힘들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정부도 손을 놓고 있고 국회도 손을 놓고 있고 자기들의 입장만 유지해 나간다면 결국은 우리 스스로 각자 도생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제가 뭐 속내 겉내를 말씀드린다고 해놓고 우리나라 경제에 조금 뭐라 그럴까요? 불확실성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드렸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이해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미국 경제 잘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경제가 아닙니다. 미국 경제지. 유럽 경제 나름대로 가스값이 안정이 되고 이제 뭐 동겨울이 가봐야 되겠지만 소비자 물가가 안정이 되고 있어서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는 신호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 한중일 3국인데요. 각 3국의 경제 모습이 다릅니다. 이 다름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있고 각국의 지도자들이 어떤 경제 정책을 쓰고 있는지 일관되게 쓰고 있는지를 잘 보시면서 믿지 못할 구석이 있으면 그거는 불안을 초래하고 미래의 어떤 지연내관으로서의 단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대한 각자 대응 전략을 세워나가는 게 옳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